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신림동의 저렴한 고시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고시생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 고시원을 고를 때 무작정 저렴한 곳을 찾았습니다. 다른 고시원에 비해 반값 정도밖에 안 하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이 있고 외창도 있어서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공부가 주 목적이었기에 방의 상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날 그곳에 갔었는데 방에 들어서자마자 서늘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짐부터 정리하고 첫날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부를 하던 중에 전등이 주기적으로 깜빡거렸습니다. 보일러도 고장 난 건지 아니면 아예 꺼버린 건지. 밤 12시가 가까워지니 너무 추웠습니다. 다음 날 총무에게 물어보니 보일러는 끄지 않았고 고장이 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총무는 자기가 따뜻했다고 말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도 늦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자정이 가까워지면 전등이 깜빡거리고 추워졌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불을 끄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들려는 찰나 무언가 무거운 것이 저를 누르더군요. 가위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위에 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낯선 환경 때문에 몸이 긴장한 것 같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누군가 벽을 세게 쳤습니다. 누군가 싸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고시원 방에 여러 명이 있을 리가 없으니 옆방 사람이 통화를 하며 말싸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간 말싸움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너무 커서 저는 깜짝 놀라 가위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 잠든 지 15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았는데 핸드폰 시계를 보니 벌써 3시였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에 무서운 느낌이 들었고 비명 뒤의 고시원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생각에 다시 불을 켜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공부를 하다가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익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세면대에서 물을 틀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역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함이 너무 심해 무서움마저 있고 저는 자연스럽게 물을 잠그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잠그고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불빛 때문에 생긴 그림자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탠드를 하나 가져올 걸 하고 생각하는 순간 쓱 하고 그림자가 커졌습니다. 그건 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천장에서 무언가가 내려와 생긴 그림자였습니다. 벌레겠지. 바퀴벌레 같은 게 전등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커 보이는 걸 거야. 고개를 반쯤 돌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집중도 안 되고 차라리 인강이나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인강을 틀었지만 고시원은 저를 또 실망시켰습니다. 인터넷이 약한지 아니면 자리가 안 좋은지 화면에 자꾸 노이즈가 생기고 결국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 아침이나 먹자고 공용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라면을 끓이고 있더군요.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몇 호실이세요? 405요. 온 지 이틀째예요. 405라고요. 그 방 괜찮아요? 역시 뭔가 있었구나 싶어서 그분과 제 방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라면을 끓이던 분은 고시원에 5달째 있었는데 405 사람은 최소한 5번은 넘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방 가격을 물어봤고 제 방보다 2배 이상 비쌌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피곤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학업을 위해 철저하게 세운 계획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편의점에 가기 위해 우산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은 아주 맑았습니다. 비가 온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구나. 하루만 더 있어보자고 마음먹고 그날은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9시쯤 누웠는데 긴장과 피로 탓에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중 너무 불편해서 잠시 깼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체감상 새벽 5시쯤 되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푸른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가위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만히 있는데 옆방에서 다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귀에 속삭이듯 무언가를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국말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침대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땅에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벅벅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고개를 약간 돌려 바닥을 보니 누군가가 엎드린 채로 제 방에서 문을 손톱으로 세게 긁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긁는 정도가 아니라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세게 긁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피범벅이었고 문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문을 긁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듯이 저에게 기어왔습니다. 침대 위로 올라와 제 목을 조르더군요. 저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가위에서 깨어났습니다. 쿵쿵쿵 누군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405호 조용히 좀 하세요. 잠을 못 자겠어요 정말. 곧바로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앞에는 웬 여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옆방이세요? 네, 그런데요. 대체 밤마다 뭘 하시길래 자꾸 벽을 두드리세요? 제가 벽을 두드려요. 혹시 엊그제 누구랑 통화하면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비명 소리까지 들리던데.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일주일간 방 비웠다가 어제 돌아왔어요. 진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하는데 매일 새벽마다 벽을 두드리시면 깜짝깜짝 놀라서 깹니다. 자제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순간 고시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옷을 급히 챙겨 입고 고시원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고시원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2시간 정도 계속 시도하니 사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사장은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고시원 사장님이 해준 이야기는 사실 제가 있던 405호실에서 한 여자가 자살했는데 아무도 모른 채 시체가 방치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썩은 내가 너무 심해 비상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목을 맨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저는 전액 환불을 받고 고시원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딱 한 번 사람의 시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더운 여름날 밀폐된 차 안에서 일주일 동안 썩어가던 시체의 냄새였습니다. 그 차는 장애인 구역에 주차되어 있었고 오랫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장애인 차량이 아닌 것 같아 신고하려고 앞좌석 전화번호를 찾다가 시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4일 후 그 근처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시체만 치워지고 텅 빈 차량과 그 차량을 가둔 폴리스라인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시체만 치우고 차량은 두고 갔는지입니다. 차량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서 있었는데도 저는 헛구역질을 하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냄새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비슷한 냄새를 말하자면 수산물 시장에서 썩어가는 생선의 냄새를 고농축한 냄새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냄새였습니다. 그제야 진시황이 순시 중에 죽자 썩은 생선들을 끌고 다니며 시체 냄새를 숨겼다는 진나라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는 공무원분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무연고자 시체는 가족을 못 찾으면 납골당에 2, 3년 보관한 뒤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그 냄새가 코앞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체 냄새 자체는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시체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가족의 손길 없이 너무 조용히 흘러간다는 것.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커플이 점 보러 점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그 커플이 들어오자마자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남자가 죽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점쟁이를 찾아가 그때 얘기해줬으면 조심해서 살았을 거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점쟁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거꾸로 들어왔어. 미신 중에 귀신은 사람과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등으로 박수를 친다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손등 박수는 한 번 칠 때마다 죽어라는 의미로 죽어라고 저주하는 행동이란 미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야기에서 점쟁이의 행동과 발언은 이미 남자가 죽음이 확정된 상태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그 남자는 사람과 달리 거꾸로 서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친구에게 들은 썰입니다. 친구가 무속인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무당이고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형은 심한 신병을 앓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거나 여자 목소리로 터트린 웃음이 수십 분 동안 멈추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만 해도 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형이 웃음을 멈추지 못했을 때 저는 신병이라는 것에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형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정상인데 입만 자기 의도와 달리 움직이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새벽에 봤던 것이라 더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신병에 대해 TV에 나오는 것처럼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한가한 존재들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형은 신내림을 받는 것을 거부했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에 박수무당이셨지만 현재는 목사로 계셔서 그런지 형의 신병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형은 여전히 간혹 신병을 겪으며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것에 대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무당이시지만 무속인이 아닌 아버지와는 다르게 형의 신병을 그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부산에 살았는데 귀접이나 괴담이 많은 동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음기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등의 이유로 특정 동네에서 귀접 현상이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귀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그다지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특히 폐가나 무당집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도 무당이 되거나 신내림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신병을 겪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하고 배려심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친구에게 신병 별거 아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어머니는 착잡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은 목사인데 나만 무당하겠어? 딸아이 같았으면 못 피해갔을 거야. 원래 남자아이들이 딸들보다 기본적으로 양기가 많고 빨아당기기도 하고 겁도 덜하니까. 그때 저는 무당 중에 여자가 많은 이유가 궁금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색, 매복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대충 적들이 쳐들어올 만한 곳에서 홀을 파고 야간에 매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간 매복 전에 주간의 수색조가 매복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훈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훈련 나가는 인원들을 군용 소형 트럭으로 훈련지까지 태워다 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훈련은 대체로 무월경광 시기에 실시되었고 훈련지는 매번 같은 곳이었지만 가끔 타 부대 지역으로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타 부대로 나가면 길을 모르는 것도 골치 아팠지만 훈련지는 무조건 산속이었고 산길로 군용 트럭을 몰다 보면 차를 돌릴 곳이 마땅치 않아 수십 미터 후진으로 나와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간 수색 훈련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지만 야간에 가로등 하나 없는 산속에서 후진등도 없는 군용 트럭에 붉은 깜빡이 불빛에 의존해 후진하는 것은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조수석에 선탑 간부가 있긴 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처음 가보는 타 부대로 훈련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 인솔 간부와 함께 등고선이 그려진 군용 지도를 보며 위치를 파악하고 골치 좀 썩겠네 하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쯤 대대장 신고를 마치고 인원을 태워 출발했습니다. 역시 산속이었고 비포장 도로의 경사도 심해 차량도 사륜 구동 모드로 다녀야 했습니다. 훈련지에 도착해 매복 인솔 간부와 4시에 만나자고 시간 약속을 한 뒤 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원래는 동트기 직전인 6시까지 훈련을 해야 하지만 날도 춥고 하니 간부 차량으로 2시간 일찍 끝내기로 했습니다. 복귀해서 쉬다가 22시가 되어 취침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불침번이 깨우더군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30분. 행정반으로 가서 당직 부사관이었던 하사를 선탑 간부로 태우고 매복지로 출발했습니다.
그 하사는 차에 타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가면서도 계속 차 돌릴 걱정뿐이었습니다. 매복지에 다다를 때쯤 산 아래에 인원들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차 돌릴 것을 배려해서 일부러 내려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적재함을 열어주고 군장을 받아주며 고생했다고 한 명씩 얘기하는데 이상하게도 모두 무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눈초점도 흐리멍덩하고 시선도 엉뚱한 곳만 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인원들을 태우고 부대로 출발한 지 5분쯤 지났을 때 선탑 간부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통신보안 단결 가사 아무개입니다. 그렇습니까? 운전병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바꿔줬습니다. 전화 건 사람은 당직 사령이었는데 사단에서 매복 훈련 점검을 나온다고 해서 조기 복귀가 취소되었고 6시까지 정상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원들 다 태우고 복귀 중입니다. 매복 간부 바꿔드리겠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전화를 매복 간부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적재함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받아서 군장을 차에다 실어주고 인원도 태웠는데 차는 빈 차였습니다. 선탑 간부는 저보고 졸았냐고 따졌습니다. 졸긴 자기가 졸았으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매복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미안하다며 6시까지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황당한 마음에 부대로 복귀해 사발면 하나를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훈련지에서 인원들을 만나자마자 저는 아까 산 밑에서 나오는 걸 못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4시쯤에 산 밑에서 차를 세우고 혼자 차 주위를 빙빙 돌고 적재함을 여닫더니 그냥 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조기 복귀가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가는 줄 알았답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를 하자 모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룸에 혼자 불을 켜놓고 뭔가에 집중하다가 문득 지금 내가 혼자 있고 요새 일이 엉켜서 외롭고 그럴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어딘가의 소설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살한 사례가 머릿속에서 전멸하듯 떠오릅니다. 자살 충동 따위는 5%도 느끼지 않는데 텍스트로 읽었던 사례들이 내 얼굴이나 지인의 얼굴로 바뀐 자살 사례 영상으로 변해 마구 떠오릅니다. 내 정신으로는 그걸 멈출 수 없어 그래서 무섭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망상이 솟구치는 상황이 겨우 3분 정도고 보통은 30초 안에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무섭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약 처방도 필요 없고 숙면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아깝지 않나요? 오래 깨어 있으면서 장수하는 게 제일 이득인 것 아닌가요? 잠을 많이 자고 오래 살아봤자 그 긴 시간을 잠으로 다 날리는 거잖아요. 7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는 동생과 카톡을 주고받다 잠이 들었는데 카톡 알림음을 최대한 크게 해놓아서 새벽 3시 30분쯤 카톡이 오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보내고 비몽사몽멍한 상태였는데 조용한 정막 가운데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싱크대에서 물이 잘 안 잠겨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똑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가보니 우리 집이 아니라 옆집 문을 누가 노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옆집에 사는 30대 남성과 그의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아는 사람이라면 전화를 하거나 벨을 눌렀을 텐데 왜 굳이 노크를 할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조용히 현관 잠금 장치를 2개 더 잠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작은 방 창문에서 엘리베이터가 보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센서 등이 켜지며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키는 180 정도였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 문을 열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듣고 당황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이 14층인데 정상적이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텐데 말이죠. 바로 경찰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말로 끝냈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독특한 경험입니다. 제가 어느 날 밤 혼자 집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잠들지 못하고 그냥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던 중에 갑자기 방 안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가 제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제 옆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몸을 돌려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이었죠. 그때 제 귀에 뭔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져. 그 소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동안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요? 소리는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가위에서 풀려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벌떡 일어나 방을 둘러봤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끔씩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올까봐 두려워하며 잠에 듭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교회에 한적한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가 너무 어두워서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길가에 낡고 오래된 가로등이 하나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을 내며 주변을 비추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가로등 밑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여자가 가로등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가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지나쳐가면서 잠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지만 그냥 차를 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몇 분 후 저는 갑자기 차를 돌려서 다시 그 가로등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언가가 그 여자를 확인하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돌려 그 가로등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 봤나 싶어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 이후로 그 여자의 모습은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지날 때마다 혹시 다시 그 여자를 보게 될까 두렵습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 근처에 작은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낮에는 아이들이 놀기 좋았지만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무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그 숲에 밤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호기심이 많았고 친구들과 함께 그 숲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숲으로 들어갔고 숲은 예상대로 아주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점점 숲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무언가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워졌고 결국 겁에 질려 숲에서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숲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숲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숲 근처를 지날 때마다 그날의 공포가 떠오릅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야근을 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고 모두가 퇴근한 후였죠. 저는 업무를 마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동료가 남아있나 싶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어볼까 고민했지만 괜히 겁이 나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발소리는 다시 멀어져 갔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일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문을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일을 마치지 못한 채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늦게까지 야근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발소리와 창문 밖의 시선이 떠오릅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산속에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주변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모닥불만이 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무언가가 숲속을 걸어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 모닥불 주위로 모여 앉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숲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그가 지나가는 등산객인 줄 알았지만 그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지켜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캠핑장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년 전 여름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방학 동안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벗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한 끝에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별장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도심에서 몇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점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빽빽한 숲과 구불구불한 산길이 이어졌고 도시의 소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길을 따라 계속 달렸고 한참을 달린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별장은 숲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곳을 봤을 때 우리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별장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주변은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별장 앞에는 작은 연못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풀고 별장을 둘러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숲은 조용해졌습니다. 별장에서 나오는 불빛추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자신이 겪었던 일이나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과 웃음으로 시작됐지만 이야기가 점점 무서운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이런 외딴 곳에서는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날 법하지 않냐? 우리는 모두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귀를 기울였고 곧 그 소리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멈췄습니다.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묵 속에서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그때 다시 한번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고 우리는 모두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누가 온 건가?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혹시 지나가는 등산객이라도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닥불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아닌데 불꽃이 이상하게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한 친구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숲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동의했고 우리는 서둘러 모닥불을 끄고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별장 안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와 친구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릴 뿐 모두가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아까 들렸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 그림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창문 바로 밖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용기를 내어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모두 그날 밤을 거의 잠들지 못한 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제의 일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두운 숲속에서 무언가를 잘못 본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날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일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작았고 주민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둘러보며 기념품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우리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들 어디서 왔나? 노인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별장에서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별장이 있는 위치를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별장이 있는 위치를 설명했고 노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거긴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인데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별장은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분명히 최근까지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한 가문이 살던 곳이었어. 그런데 그 가문에 큰 불행이 닥쳤지. 그 이후로 그 집은 버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해. 그 집에 가면 안 좋아. 노인의 말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진실일지 의심했지만 어젯밤의 경험이 떠오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마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별장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마음에 걸렸고 우리는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행 일정이 남아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한번 모닥불을 피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별장 바로 앞에서 피웠고 최대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별장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장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벽지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들을 피해 다니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숨이 가빴습니다. 꿈속의 공포가 현실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잠들기 어려웠고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별장은 고요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숲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빛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숲속에서 빛이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침내 저는 그 빛의 근원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등불이었고 그 등불 아래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를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로 가려는지 궁금해졌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숲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두막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이곳이 제가 꿈속에서 본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깜짝 놀랐고 그 남자에게 이곳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곳이야.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지.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이 숲속에서 한 가문이 살고 있었어. 그들은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갔지. 하지만 어느 날 그 가문에 큰 불행이 닥쳤어. 그날 이후로 이곳은 버려졌고 사람들은 이곳을 피하게 되었지. 그 남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와 일치했지만 더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그 가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가문에서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자랐지만 어느 날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지. 그녀의 부모는 슬픔에 잠겼고 결국 그들은 이곳을 떠나게 되었어. 하지만 그 소녀의 영혼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어. 그녀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숲을 떠돌고 있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있던 오두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숲속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숲속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놀라서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별장에 돌아왔을 때 저는 친구들에게 방금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신했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구들도 결국 제 말에 동의했고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별장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 마을을 떠나 도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우리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외딴 곳에서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숲속에서 느꼈던 공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두막에서 만났던 남자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제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13번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가장 무서운 경험 중 하나로 여전히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숲속에서 만난 그 남자와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